만약에 우리나라 3사 업체가 LFP를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굉장한 착각이 있어요. LFP의 가장 가격에서 강점이 있으려면 대부분의 이제 매출 구조가 2030년까지 다 차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장기 계약. 왜 2030년까지밖에 말을 안 할까요?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MTN의 염현석 기자. 네. 아, 예. 여기는 이제 처음 오셨죠? 네. 와이스트리에서는.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 거죠. 지금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처음이니까.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경제산업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산업정책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네. 이야기 보따리 중요한 거 들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돈 이야기를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응.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돈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네. 그게 좋죠. 오늘 제일 핫한 음. 배터리 이야기. 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네. 어떤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할까요? 사실 저 에너지 분야를 되게 오래 출입을 했었거든요. 맞아. 우리 염현석 기자가 에너지 중공업, 그러니까 네네. 전통산업 이쪽부터 석유화학부터 해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배터리라든지 수소. 신재생 그렇죠. 이쪽도 오래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쭉 취재를 하다 보면 원래 국룰이 있잖아요. 국룰. 뭐가 더 좋나. 아, 항상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정권 시절에는 재생에너지랑 원전이랑 뭐가 더 좋냐. 이런 논쟁이 좀 많았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 에너지가 이념화되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재밌었는데 네. 이번 정권에서 친원전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없어졌어요. 거기서는 이분법으로 나눌 게 일단은 사라진 거고 그렇죠. 원전과 신재생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시대는 지금 잠깐 이제 지나갔고 그렇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생각했던 부분이 과연 2차 전지와 예. 수소는 아, 둘 중에 뭐가 좀 더 좋을까? 그리고 미래 에너지, 그리고 가까운 미래, 아니면 좀 더 먼 미래, 뭐 가치 투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부분이 좀 더 나을까? 그거를 한번 되게 궁금해서 취재를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이온 전지라고 하는 2차 전지 배터리와 수소 연료 전지 방식의 에너지 동력 원 그렇죠. 비교를 해봤을 때 근데 사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수소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한 2년 전에는 수소 테마가 음. 엄청 났었는데 지금은 뭐 배터리가 다 이제 씹어먹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이거는. 이게 사실 산업별 특성을 좀 봐야 돼요. 산업별 특성이. 2차 전지와 네. 수소는 완전히 다른 산업군이거든요. 편집장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2차 전지를 주로 하는 회사들의 어떤 업종인 것 같아요? 근데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좀 석유화학 업체에서 셀 업체로 변신을 했고. 네. 근데 전통적인 강자는 예. 전자 업체들이 대부분 2차 전지의 핵심 기술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LG가 LG 화학으로 시작해서 쭉 오긴 했지만 이제 그 전에 2차 전지나 배터리를 많이 했었던 거는 이제 파나소닉, 소니 뭐 이런 정도의 원래 전자 업체의 시장이었거든요. 일본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쵸. 산업이. 그리고 2차 전지의 산업군을 쭉 보면 네. 그 산업 생태계라 그래야 되나요? 예. 이게 거의 전자 산업이랑 비슷합니다. 거기에 쓰였으니까 네. 배터리가. 그리고 앞으로도 거의 그렇게 쓰일 예정이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2차 전지를 접근해 가는 거 사람들이 보면 2차 전지가 에너지주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아하. 미래 에너지를 바꾼 뭐 에너지원이다. 예. 근데 2차 전지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지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와. 그래서 이게 접근 방법이 달라요. 2차 전지랑 수소는 완전 다른 산업으로 봐야 돼요. 와, 나 왜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지? 그리고 수소는 네. 이제 어찌됐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거기 물론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가는 거지만 사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 전지는 2차 전지로 봐야 되는 게 원래 맞아요. 네. 저장 장치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는 수소는 액화수소를 직접 주입해서 수소 엔진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가는 그 이런. 자체가 에너지 원이 그렇죠. 되는. 근데 2차 전지는 얘가 에너지 원이 아니라 에너지를 담아 놓는 그릇이고. 그렇죠. 저장 장치. 저장 장치. 여기는 에너지 원. 그래서 두 개를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나눠서 완전히 봐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생각이 이게 딱 드는 아예 거죠. 성격 자체가 다르다. 네. 그래서 산업은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산업을 분리해서 보면 네. 이제 우리가 2차 전지가 과연 얼마나 더 확장성이 있냐 이거를 좀 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2차 전지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제가 여기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조금 된 그래프긴 한데 네. 밑이 그겁니다.
전기차가 얼마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 저기 세계에서. 밑에가 전기차 뭐 판매 대수? 그쵸. 공급 대수? 예. 뭐, 이런 거. 여기 보면 지금 22년도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조금밖에. 어디 있어요? 아, 저 왼쪽 네. 아래에. 요만큼. 네. 이제 그러니까 10만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네.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게 앞으로 한 7년 정도 지나가는 2030년이 되면 14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굉장히 확장성이 많은 거죠. 뭐 이게 대수로 보면 이제 1억 4천만 대를 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뭐 이런 몇만 대 수준에서 1억 4천만 대 수준이면 네. 일단 확대를 했고. 네. 여기에서 보면 한 10배 이상 이렇게 커지는 산업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2차 전지는 앞으로도 계속 쭉 확장성이 있을 거란 얘기가 그렇죠. 되는 누가 봐도 거죠. 성장 산업이고. 근데 여기 우리가 하나 더 문제가 있어요. 문제요? 우리 보통 다른 보고서 같은 거 많이 보면 네. 2차 전지가 얼마나 많이 쓰일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전기차랑 에너지 저장 장치랑 네. 같이 들어가는 2차 전지가 다 합산이 돼 있습니다. 아, 자,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전 세계에 들어가는 전기차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텐데 네. 만약에 에너지 저장 장치도 여러 나라들이 계획한 만큼 쓴다고 하면 정말 2차 전지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쓸 겁니다. 이른바 그 ESS라고 그쵸. 하는 것. 네. 에너지 저장 장치. 네. 근데 지금 ESS 산업이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많이 하려고 했다가 뭐 불도 나고 네. 이러면서 좀 투자 규모도 좀 줄어들었던 것도 있고. 네. 글로벌하게 봐도 그렇게 막 많이 하기가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유가 땅값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걸 놔야 되잖아요. 네. 어찌됐건 저장을 하면 그 공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ESS 단지가 호주에 있거든요. 예. 그 있는 단지가 거기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무려 테슬라가 지은 거예요. 테슬라가 호주에다가 지은 거. 네, 테슬라가 호주에다가 지었습니다. 네네네. 테슬라가 호주에 처음에 150메가와트를 지었다가 150 추가해서 메가와트? 300메가와트까지 이렇게 지은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300메가와트라고 하면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원자력 발전소, 최신 원자력 발전소가 1,400메가와트예요. 네. 300메가와트면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인 거죠. 네. 근데 규모는 예. 차지하는 면적은 원전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ESS 1메가와트 정도가 예. 보통 컨테이너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 박스처럼 이렇게 조성을 하니까. 네, 그게 하나예요. 그게 1메가예요. 1메가와트. 네. 그러면 얘를 300메가 하면 300개를 1층으로 다 놔둬야 돼요. 아, 그러면 300메가와트면은 컨테이너 박스가 한 300개가 있는 규모. 그렇죠. 그럼 땅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옆에 여러 가지 또 부가 장치라든지 아. 변압기라든지 그렇죠. 이런 추가 시설들이 들어가면 원전보다 부지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원전의 한 5분의 1 에너지 음. 발전 규모라 하더라도 그 원전보다 더 많은 땅을 필요로 한다. 네. ESS가. 근데 이게 그러면 경제성이 있냐 없냐를 좀 우리가 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땅이 좀 싼 데다가 하면은 괜찮겠습니다만. 그래서 땅값이 호주는 비쌀수록. 경제성이 나왔습니다. 거기는 뭐 땅덩어리가 엄청 넓은데 뭐 인구는 적고. 3년 만에 본전을 뽑았대요. 아, 그리고 제가 직접 이거 대서관 통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예. 너네 이거 했었을 때 네. 땅값으로 얼마 정도 소요를 했냐. 네. 궁금하잖아요. 네. 땅값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네. 네, 제로였다고 합니다. 아, 왜 국가 소유. 아, 네. 안 쓰는 땅이어서 어차피 그냥 하라고. 네,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상임대 예, 형식 막 같이. 사막 이렇게. 이런 데다가. 네. 음,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딱 하면 우리나라에 저기 안산 쪽에 가면 네. 안산 변전소 옆에 이런 ESS 단지가 하나 있어요. 예. 10메가. 10메가? 네. 10메가, 15메가 이런. 그럼 컨테이너 박스 한 10개, 15개 네. 정도. 근데 그것도 부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컨테이너 박스 하면 네. 그 요즘에 그 펜션 같은 데 가면 펜션 잘 못 받으면 컨테이너 집 지어 놓잖아요. 농막. 네. 농막. 그거 같은 거. 하나예요. 네, 네. 그럼 그게 10개가 이렇게 있으면 네.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는 아니죠. 그게.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예전에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단가도 너무 비쌌고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ESS가 분산 전원으로 사용하기 정말 힘든 구조인 거예요. 아, 분산 전원의 일종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렇죠. 특히 수도권은 더 힘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ESS 시장은 사실상 에너지 저장을 한다는 의미가 많이 퇴색을 했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한정으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들, 그래서 좀 싸게 땅을 빌리거나 해서 투자할 수 있는 데들은 경제성이 좀 있고, 네.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땅값 비싼 데들은 경제성이 떨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호주나 예. 미국 빈 땅들이 많은 곳들은 굳이 ESS 안 해도 돼요. 거기에 그냥 태양광 설치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옵션이 되게 많아요. 사실 ESS도 앞에서 우리가 염현석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에너지 발전 장치가 아니라 그렇죠.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곳이니까 네네. 차라리 그냥 에너지가 발전이 되는 태양광 패널을 깔아버리는 네, 게 더 맞습니다. 나을 수도 있고, 물론 태양광 패널 옆에 ESS가 좀 붙어야죠. 그러면 더 좋죠. 네. 그래서 실제로 호주에 가면 호주 북준주라고 네. 거기 적도랑 가까운 그 호주 쪽에는 네. 태양광 발전 단지를 3기가와트로 짓습니다. 3기가와트. 네, 3기가와트. 거기에서 2기가와트는 싱가포르로 해적 케이블로 전기를 보내고요. 자기네들은 1기가와트만 써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호주나 미국 이렇게 땅덩어리들이 넓고 이런 재생에너지를 하기 좋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랑 아예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규모 자체가. 네, 이게 정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데들은 정말 알리백하기도 너무 좋을 거고, 리뉴어블 에너지 100. 네, 네. 그런 거 하기도 이제 너무 좋을 거고.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시장이 거의 전기차 한정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글로벌하게 2차 전지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ESS보다는 거의 전기차 에너지 밀도를 계속 높이는 방향. 왜냐하면 전기차는 공간이 한정이 돼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1억 방향으로 우리나라는 2차 전지가 계속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수출용 ESS 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회가 좀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예전에 그 태양광 시장을 한번 보면, 네. 자, 우리나라가 태양광에 가장 발전 효율이 좋은 태양광 패널을 엄청 많이 잘 만들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업체들 다 어디 갔죠? 다 망했어요. 이게 사업 규모가 커지면 이런 특정 고부가 제품을 많이 만드는, 비싸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많이 만드는 업체들보다 네. 싸고 저렴한 가성비 제품을 많이 만드는 업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왜 LFP 배터리를 자꾸 눈을 돌릴까요? 싸잖아요. 예. 그러면 많이 찍어낼수록 더 가격 더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모의 경우. 그러면 차라리 ESS 같은 큰 단위, 막 기가와트 단위, 뭐 몇백 메가와트 단위 이렇게 하면, 이게 그러니까 니켈이 들어가는 고밀도 2차 전지보다는 LFP가 훨씬 더 가격면에서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해봐야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도 LFP 특허 풀리자마자 바로 이제 이제 한다 조금씩 하죠. 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수소 얘기하기 전에. 만약에 우리나라 3사 업체가 LFP를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잘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가격 경쟁력에서 되느냐.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을 좀 많이 제재를 해줄수록 우리에게 조금 숨통이 트인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한 착각이 있어요. 착각? LFP의 가장 가격에서 강점이 있으려면 리튬을 잡아야 돼요. 어찌됐든 간 리튬이 중요하니까. 특히 LFP는 리튬을 잡아야 돼요. 근데 리튬에서 가격 경쟁력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왜냐하면 리튬 자체에서 리튬을 가져와서 그거를 광물로, 그러니까 재련을 하고 네. 이거를 전구체를 만들고 네. 이게 양극재가 되기 그 전 단계인 그 전구체까지 네. 광물에서 전구체까지 이 프로세스가 중국은 한 곳에서 쭉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쭉 이어지는 곳에서 단가 경쟁력을 충분히 낮출 수 그러니까 높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리튬이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예. 오기 전에 중국을 거쳐서 여기서 가공된 광물 제품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전구체가 만들어졌어요. 이 전구체로 만든 양극재 가격과 네. 여기에서 토탈 A부터 Z까지 한 곳에서 만들어진 것과 가격 경쟁력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땅값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쌉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호주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만든 것처럼 굉장히 친환경적이라는 이미지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IRA, 핵심 소재품 이런 거 다 떼고 네. 가격 자체의 경쟁력만 본다고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SK온이 에코프로랑
네. 잼이라고 하는 중국 회사랑 예. 같이 새만금의 그 양극재 회사, 이제 전구체 회사를 짓는다라고 왔습니다. 예, 전구체. 네. 자, 그러면 이 전구체를 가지고 에코프로에서 당연히 양극재를 만들겠죠. 네. 그러면 이 전구체까지는 누가 가지고 올까요? 중국에서. 중국 회사가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걸 이제 에코프로까지 거치고 나면 SK온이 쓴다라는 건데, 자, 이 구조가 공장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거. 예. 그냥 그 서해 바다를 건너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차이가. 어,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IRA라든지 그 핵심 소재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입해 보면 과연 이게 경쟁력이 끝까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는 물음표가 찍힌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중국도 리튬 같은 경우를 남미에서 가져다가 중국에서 정제를 해서 전구체로 만드는 약간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 FTA를 맺은 나라에서 나온 광물은 IRA에서도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금 소재를 가져오는 선을 좀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네.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미국 FTA 체결 국가가 있습니다. 예. 이게 총 20개국이에요. 예. 예전에 나프타죠. 그 네. 북대서양 이름을 까먹었는데 지금 트럼프 때 바뀐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네. 그것까지 하면 21개예요. 네. 근데 거기는 여기 다 개별이 돼 있으니까 네. 여기 체결 국가의 핵심 원자재 부존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한 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있는 데가 호주, 칠레가 있고요. 네. 모로코가 있고 페루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멕시코가 있고 캐나다가 있습니다. 저 뭐 리튬, 뭐 망간 여러 개 섞여 있긴 합니다만. 네네. 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네. 우리나라가 꼭 넣어달라고 하는 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랑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요청한 네. 우리가 인도네시아랑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오는 광물은 이걸 바탕으로 만든 소재들은 인정을 해주세요. 인정 좀 해주라. 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확보한 광산이 전 세계 거기밖에 없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인정이 되니까 네. 이제 얘기는 안 하는 거고요. 네. 호주에도 이제 포스코가 가지고 있습니다. 리튬 광산을 네. 서호주 쪽에. 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랑 인도네시아를 봐야 되는데, 자, 아르헨티나가 아르헨티나랑 인도네시아는 미국하고 FTA가 체결이 되지 않. 네, 안 돼 있는 있어요. 거예요? 위에 옆에 칠레 이런 데는 돼 있는데 네. 칠레도 여기도 염호 예. 똑같거든요. 네. 아르헨티나랑 똑같이 이제 염호에서 나온 리튬이 되게 많은 곳인데 네. 여기에서 보면 우리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바뀌었었잖아요. 2019년에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예. 우파에서 좌파로. 네. 그러면서 미국이랑 약간 트러블도 있었고 이제 3월 30일 날 아르헨티나 정상이랑 미국 정상이랑 네. 둘이 이제 백악관에서 예. 정상회담도 하긴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조금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 사태가 날 정도로 조금 힘드니 좀 네. 많이 도와달라라고 뭐 그런 얘기를 뭐 훈훈하게 잘 끝났다라고 하는데 아르헨티나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거긴 늘 안 좋죠. 지금 더 안 좋아서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남미 리튬 연합을 같은 걸 조금 만들려고 해요. 이런. 리튬 연합. 네네. 그래서 그 리튬판 오펙 만들어진다고 맞습니다. 이거. 네. 예.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그 리튬 삼각지대라고 해가지고 예. 요렇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다 염호에 남미 있는 지역에. 건데 네.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면 과연 미국이 좋아하려나? 물음표가 있어요. 그들의 카르텔이 될 수 있으니. 그렇죠. 오펙처럼. 네, 지금도 그래서 미국이 오펙 국가들한테 조금 힘이 떨어지고 맞아요. 뭐 종이 호랑이네 뭐네 네. 이야기 듣고 있는데 리튬도 그런 카르텔이 만들어지면 미국 입장에선 좋을 게 없잖아요. 없는 거네. 그러면 사실 아. 배터리 회사들이 참고로 오늘 저 염현석 기자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도 와준 거라서. 네. 예. 배터리 회사들이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시장이거든요. 네. 원래 자동차의 핵심은 미국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유럽이고.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2차 전지 회사들은 미국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아르헨티나를 갑자기 노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 우리나라 양극재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다른 공급선을 찾아야 되는 거. 어차피 중국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아르헨티나도 인정을 안 해주면 맞아요. 예. 그럼 인도네시아는 남았잖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의 헤드 국가예요. 예, 예. 아세안에서 많고. 제일 좀 방구 좀 낀다는 예. 그런
힘 좀 쓴다는 그런 국가인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또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우리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다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로 뭐든지 데리고 오려고 하면 딱 두 가지 해협을 지나야 돼요. 말라카 해협이라는 그 좁은 요 골목 거기는 뭐 어차피 인도네시아 바로 앞마당이니까 상관이 없고 대만 여기도 어차피 또 중국이랑 또 지정학적으로 되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와더라도 막 예를 들어 미중 관계가 더 악화가 된다. 이러면 그 대만 일대 그 항로도 되게 불안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뺑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수급선이 당연히 꼬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변화되어 있는 것보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는 데가 뭐 호주 그리고 뭐 캐나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리튬 니켈을 많이 팔고 싶어하는 나라 이 두 나라예요. 호주, 캐나다. 호주, 캐나다. 어차피 그들은 미국하고 FTA도 맺어져 있겠다. 유럽이랑도 관계도 좋고. 근데 이제 그들이 봤을 때는 딱 그래서 야, 저 한국 기업이 IRA 때문에 몸 다르면 우리 찾아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 거 써야 될 텐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퀘벡에서 우리나라로 특사를 보냈었어요. 리튬, 광물 이런 거 좀 우리 퀘벡이랑 같이 협력을 좀 해보자.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광물 좀 난다라는 주들은 다 우리나라에 대표부를 두고 열심히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근데 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그 많은 양극재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을 2차전지 셀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잠재적 고객사니까 당연히 영업을 하려 하겠죠. 근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캐나다랑 호주는. 글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됐든 간 좀 다변화를 해 놓는다라는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호주, 캐나다도 같이 좀 공급을 받아 놓으면 좋을 텐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비싸요. 가격이. 자, 우리 여기서 보면 자, 리튬도 있고 니켈도 있습니다. 리튬이랑 니켈을 그 광물에서 이렇게 캐잖아요. 그러면 6% 정도 들어가 있으면 이게 엄청 좋은 광물이에요. 함유량이. 그러니까 이만한 거에 이만한 우리가 원석을 캤어요. 6%만 있으면 이건 완전 A급이에요. 이 주먹에 한 엄지손가락 그 손톱만큼만 있어도 이거는 대박이고. 6%면 완전 양질이거든요. 얘를 리튬 광산에서 캐서 잘게 파쇄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리튬만 추출을 하고요. 근데 리튬이 반응성이 굉장히 좋아서 물 조금만 넣으면 팍팍팍 튀어요. 그러니까 얘를 수산화 리튬으로 안정화를 시켜야 돼요. 여기까지 만드는데 엄청난 화학작용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파쇄 물리적인 거, 분진, 이거 다 환경오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인가요? 청정국가. 비싸요. 다 갖춰놓으니까. 대신 믿을만한 거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거를 환경오염을 해서라도 만드니 원가가 좀 싸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호주나 캐나다처럼 환경 신경 많이 쓰는 나라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럼 우리가 그 비싼 걸 사와야 되느냐. 그러면 양극재나 2차 전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가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려칠 거 아니에요. 낮춰야죠. 그렇죠. 근데 호주나 캐나다 이런 데서 많이 가져오면 낮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는 정말 전자산업이에요. 그러면 치킨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자산업은 말 그대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수록 가격을 더 빠르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렇죠. 에너지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수록 가격을 빠르게 올릴 수 있거든요. 독점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내가 가져가는 거고. 석유처럼. 제가 그 조금 이따 이제 수소 이야기하면서 할 텐데.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지금은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더 좋을수록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산업군 자체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더 성장을 할수록 그러니까 규모가 커질수록 우리 입장에서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물이라도 핵심 광물 조달하는 측면에서. 조달도 원가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나 이렇게 최종 소비자한테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최종 공급자라 그래야 되나? 뭐 그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시장이 크면 클수록 더 가격을 더 하방률이 크기 때문에. 테슬라가 하는 것처럼 배터리 단가를 낮춰. 근데 사실 뭐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려면 단가를 낮춰야 되는 거고 자동차 가격의 거의 한 40% 차지한다고 하죠. 배터리 가격이. 그걸 낮춰야 되는 거긴 한데 광물 입장에서 원재료 수급 가격 입장에서는 그게 또 쉽지가 않고. 근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사실 이거 산업을 정확하게 보면 2차 전지는 조금 2차 전지 산업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산업 구조 자체들이 좀 힘든 구조예요. 약간 샌드위치처럼 돼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누가 더 마진을 많이 가져가느냐, 누가 단가 인하 압박을 제일 많이 느끼느냐도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성차, 네. 셀메이커,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소재 업체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밑으로 갈수록 더 세지죠. 근데 양극재 기업들은 대부분 임가공해서 마진을 적정 마진을 좀 보장을 받고 가는 그런 구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IT 소재 부품 업체들처럼 CR이라고 하는 단가 인하를 좀 받지 않는 구조라고 그게 이제 하는데 어때요? 대부분의 이제 매출 구조가 2030년까지 뭐 우리는 다 차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장기 계약을 네. 통해서. 왜 2030년까지밖에 말을 안 할까요?